예, 선생님들 김종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예. 아시겠지만 그 지난 이틀간 그 주진우 선배 그 라이브 방송에 좀 다녀오느라고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 영상을. 그렇다고 뭐 저 기사를 안 쓰거나 뭐 취재를 안 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밤 11시에 방송을 생방을 하다 보니까 한 10시께부터 가가지고 미리 이런저런 토의도 하고 어떤 부분에 맥을 짚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상당히 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나갔을 때도 엄청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확실히 취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그 방송 마칠 때쯤 제가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고, 막 공수 전환이 엄청 빠르더라고. 실제로 거기서 보면은 와, 이 공격과 뭐 수비로 전환되는 이런 태세가 얼마나 빠른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주진우 선배가 어제 끝나고 나서 어제 어제 굉장히, 저도 그렇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스태프들도 그렇고 방송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나 봐요. 어쨌든 우리끼리 그 아드레날린이 서로 막 부딪히고 분비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니까 어제 계신 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정말 다 기립박수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 치더라고요. 주진우 선배도 굉장히 크게 협업을 여러 가지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던데, 아무튼 어제 내용 중에 제가 오늘 이렇게 5월 1일 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11시 20분입니다. 오전 11시 20분인데 오늘 원래 가고는 늦게까지 좀 더 쉬려고 했는데 오후에 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먼저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풀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아니고 후일담이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거를 좀 기사를 좀 다음 주께는 좀 쓰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모든 재판을 다 들어갔죠.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 제가 중국에 임정로드를 갈 때 8월 달에 한 번 정도 못 갔던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 절차 관련된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후배를 통해서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 녹취들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지금 이렇게 진술 번복에 막 이런 회유 과정, 그다음에 뭐 대북 송금이 결국 겨냥한 거지 이재명 대표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계속 끊임없이 강조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굉장히 좀 놀랬던 게, 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놀랬던 게, 결국에는 이 모든 사건의 근간에는 김성태가 존재하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존재하고, 그 김성태가 전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를 어제 제가 취재를 하면서 명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전관이라고 불리는 그 변호사가, 수원지검장 출신의 그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와, 얼마나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이 김성태와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취재 과정 속에서 발견한 기사가 2020, 여러분들 이 기사 찾아보세요. 제가 그 고검장이 수원지검장 출신의 그 변호사가 누군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한국일보에서 단독으로 쓴 기사예요. 쌍방울 KH, 이 KH 배상윤이라고, 이 양반도 소위 말하는 그 어둠의 세계 출신의 이제 기업인인데, 둘이서 굉장히 김성태와 그 배상윤이 서로 그 사채를 통해서 크게 사업을 키웠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유명한 어둠의 경로에 있던 사람인데 2000년대 그 바다 이야기나 사채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고, 이 M&A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M&A를 거쳐가지고 쌍방울 그룹을 이제 손에 얻게 됐고, 이 과정 속에서 쌍방울 그룹에 이제 아래 있던 그런 자회사들, 뭐 비비안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쌍방울 그룹이 됐고, 201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의 회장으로서 역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워낙 쌍방울 그룹을 키우고
쌍방울그룹을 소위 잠식하는 과정 속에서 잠식한 이후에도 본인이 회장에 오른 이후에도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발동을 했던 거예요. 주가 조작이라든지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징역형도 꽤 받습니다. 뭐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주가 조작 혐의,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지금 김성태가 수원지법에서 받고 있는 그 중요한 혐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여러분 대북송금 관련된 그 대북송금 혐의, 두 번째가 배임입니다. 500억 관련된. 그리고 물론 이 세부적으로 따지면은 뭐 제 자본시장법 위반도 했지만 아무튼 김성태는 2010년에 본인이 제 쌍방울그룹을 회장에 오르고 나서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막 이런 형량들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수원지검장 출신의 고검장 그 변호사가 여러분 2014년에 남부지검에 있을 때 당시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수사단의 단장이 바로 그 전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김성태가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징역 3년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수사 검사였던 주인 검사가 김아무개라고 이 양반이 현재 지금 쌍방울에 그 산하에 있던 비비안의 사회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쳐서 간 게 뭐냐면은 남부지검의 그 합동수사단의 단장, 가장 높은 단장과 그 밑에 팀장, 주인 검사가 김성태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김성태를 잡아놓고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김성태의 회사인 쌍방울의 사회이사가 되고 그리고 종국에는 한국일보에 따르면 변호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나서 그 정관 변호사가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2022년에 11월께 누굴 만나러 가요? 이화용을 만나러 가고 이건 물론 이화용 측의 요청에 의해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6월 그 소위 논란에 여러분 그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총 6번을 만나요. 앞에서 2022년까지 포함해서 이 6회를 여러분 이화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어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전관의 흔적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김성태의 변호인으로서 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상황을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김성태는 여러분 2000년대 전주에서 소위 말하는 어둠의 경로에서 있다가 바다 이야기와 사채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고 나서 M&A들 통해서 불법 도박장 이런 걸 통해서 큰 돈을 번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쌍방울을 인수를 했고 쌍방울을 인수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막 M&A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쌍방울의 그룹 자체를 완전히 이제 회장으로 역임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는 쌍방울의 세를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너무너무 불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자행을 하니까 사법적 리스크가 계속 발동을 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을 여러분 수사했던 게 그 총책임자가 소위 말하는 그 검사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쌍방울에 여러분 사회이사로 간 김아무개 검사라든지 여러 검사들이 여러분 많거든요. 어제 주진우 선배가 마지막에 이 사람들 쭉 이름을 읽어줬는데 저는 좀 무서워가지고 쫄아서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쌍방울에 소위 말하는 수억대 연봉을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방울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그 수원지검장 출신의 그 변호사가 여러분 결국에는 그 시기에 누굴 만나요? 이화용을 만났다는 게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사가 여러분 굉장히 뭐 처음에 뭐 이재명의 뭐 대북 송금이 나오기 전에 뭐 변호사 대납 비용 관련해서 뭐 논란도 있었고 처음에 이 수사 자체는 이화용 정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여러분 뭘 받아요? 법인카드를 받아서 소위 말해서 관리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관리가 들어간 사람이고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이화영 정부지사가 실제로 법인카드를 잘못 썼습니다. 써가지고 그 쓴 걸로 인해서 이미 제가 볼 때 이건 유죄가 100%예요. 왜? 이미 쓴 내역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뭐 차량도 썼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올 게 확실해요. 다만 이 대북송금은 김성태가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소위 말하는 황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골프장에서 잡혔고 그 골프장에서 잡히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대북 송금 이슈가 빡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갔고 그게 이제 기각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 중간중간에 단독 보도를 했지만 저도 이거를 1년 정도를 취재하고 나니까 이 단독 보도했던 것들에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던 것들이 이제 조각들이 쫙쫙쫙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흐름으로 팍 이어지는 게 딱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렇구나. 더더욱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김성태의 전관을 너무너무 사랑한 김성태의 그 중심이 여기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2022년 11월에 왜 그러면은 이화영은 왜 그 김성태의 변호인이 된 그 수원지검장 출신의 그 전관을 왜 만나고자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 방송에서는 주 선배가 여러분 친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친구는 아니었고 그냥 지인 정도인데 이전에 이미 이 세 사람은 김성태, 이화영 그리고 그 전관은 이미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성태가 관리하는 여러 전관과 의원과 정재계의 중요 인사들의 그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고 부탁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2023년에 김성태와 방영철과 안부수 쪽 라인이 완전히 이재명을 겨냥해서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이화영만 따로 떨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술이 바뀌고 이 진술이 제가 보도했던 굉장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고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돌아오고 나서의 막 여러 술 파티, 연어, 소주 한 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비록 단독 보도를 했지만 술 파티, 연어, 회덮밥 이런 거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전체적인 목적과 하나의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가는 그 대북송금, 이재명을 향한 그 대북송금의 의혹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는 소위 말하는 회유 압박의 의혹 속에서 김성태와 방용철과 이화영을 여러분 검사실에서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끔 했다. 요 의혹, 요거 여러분 해소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출정 기록 3개만 깠어요. 6월 30일, 7월 3일, 7월 5일인데 이 제가 말씀드린 1년의 기록들 다 까면 됩니다. 다 까면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누굴 포함하면요? 전관까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전관. 그 말씀드린 김성태 변호인이 된 그 전관의 기록까지 지금 검찰청으로 들어간 것과 수원 구치소로 간 것들이 이런 기록들인데 요 기록까지 까야 돼요. 그거 일단 첫 번째. 출정 기록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차해서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만난 횟수, 들어간 시간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출정 기록이 나오면은 이로 인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출정 기록을 통해서 여기서 과연 그 조서가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실제로 여러분 김성태는 계속해서 지금 수원 구치소에 있다가 수원 지검으로 계속해서 조사받으러 갔다고 하는데 과연 이 조서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거 일단 나왔고 이 출정 기록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또 뭐 얘기하려고 그랬다. 중요한 건 지금 전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지금 이어졌는데 전관 그 전관 목적은 지금 말씀드렸고 전관 비자금 요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요거 지금 김성태의 공판이 지금 이화영의 본류 공판과 지금 서로 따로 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용철과 이화영이 같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김성태와 현재의 아나무개 쌍방울 회장, 요 김성태의 또 여러분 사촌형입니다. 아나무개 현직 쌍방울 그룹 회장. 그리고 김성태의 금고지기라 부르는 김한무개가 있어요. 여기 또 친인척이에요. 요 셋이 지금 재판을 같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재판과 김성태의 재판과 이화영의 재판이 여러분 재판부가 형사 11부로 똑같습니다. 수원지법에. 신진우 부장판사인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6월 7일 날 오후 2시에 이화영의 재판이 선고가 예정이 돼 있어요. 방용철은 말씀드렸듯 김성태의 여러분 부하예요. 부하.
근데 혐의 자체는 김성태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대북송금과 그다음에 쌍방울레에서 여러분 그 비자금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이제 이화영에게 소위 말하는 법카를 줬다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나와 버리면 요 6월 7일께 먼저 나와 버리면은 여러분 누구까지 이어져요? 김성태까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선고가 결과가 여러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5월 14일까지 김성태에 대한 공판을 여러분 어떻게든 이미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대북송금과 비자금 관련된 부분을 이미 분리를 그 내부에서 김성태 재판 내에서 이 대북송금 먼저 하겠다고 5월 14일까지 모든 내용을 다 종료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 5월 14일의 내용을 6월 7일에 붙여서 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할지는 지금 재판부가 확실하게 답을 안 줬는데 6월 7일 날 같이 붙일 가능성도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김성태 자체가 어떤 결과가 솔직히 저도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화영은 검찰에서 15년을 구형한 상황이고 방용철은 2년 6개월을 여러분 구형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준 쪽은 그러니까 이 법카 요거 차치하더라도 지금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10년 이상을 때린 건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지금 돈을 마련해서 북에 건넨 거는 지금 쌍방울 측인데, 쌍방울 여러분 그 실질적인 실무자 역할을 한 방용철 전 부회장이 지금 2년 6개월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재판부가 얼마나 차등적으로 지금 선고를 내릴지 이것도 관심이 주목이에요. 왜냐? 여기서 여러분 유죄가 1심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화영과 그 다음에 김성태와 방용철이 형량에선 큰 차이를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들이 대북송금 관련해서 유죄를 다 받는다면 여러분 이 겨냥의 목표는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재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작년에는 한번 실패를 했어요. 작년 9월에 기소를 했지만 구속 기소를 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저도 이걸 여러분 그 현장에서 다 제가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1심에서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이재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거죠. 근데 원래 재판에서 검찰에서 여기에 정말 확실하게 방점을 찍고자 했던 거는 뭐예요? 이화영의 그 바뀐 진술, 소위 말하는 보고를 했다. 2019년 언제예요? 2019년 제가 어제 너무 열심히 어제 말하다가 2019년 7월에 그 이재명 지사가 7월 29일이죠. 7월 29일 날 오전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거를 보고했다는 시점을 특정을 했어요. 왜? 이거는 이화영의 소위 말하는 빠져나갈 소위 말하는 알리바리를 또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튼 요런 만약에 이미 작년 9월에 이화영의 진술이 한번 이렇게 번복됐기 때문에 여러 사정이 있지만 아무튼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 기소가 안 됐어요. 근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데, 유죄를 바탕으로 하면은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요? 다시 한번 이재명에게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재판부가 이미 이화영의 진술, 지금 검찰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공격하는 지점이 건 바이 건으로 지금 한 10차례 이상 이원석 총장을 비롯해서 10차례 이상 지금 이 이화영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을 하고 있는 시점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공격하진 않아요.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일자나 그 시점들이 굉장히 틀리고 있다. 말이 앞뒤가 다르다. 이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걸 왜 공격하냐? 진술의 신빙성을 타격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 자체가 여러 차례 앞뒤가 있고 재판정에서의 여러 재판에 대한 그 사법 방해 행위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재판 지연 행위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화영의 진술을 아무튼 오염을 시키고, 이 오염이 재판부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되고 인식이 됨으로써 이 전체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이 재판부가 선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형량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그 우려는 되지만, 지금 전체 관계인들 중에 여러분 4명의 큰 혐의자들 중에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안부수, 그리고 이화영까지 이 4명 중에 여러분 3명이 이재명을
지목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이게 대북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근데 지금 누구예요? 이화영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반복하지만 중요한 건 재판 말미에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쌍방울의 전관, 쌍방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김성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전관이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 변호인으로 활동할 당시에 누굴 만났어요? 이화영을 만났고, 이화영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들을 했고, 이걸 이화영이 여러분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적고 알리고 폭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나누고 왔다는 거고요. 일단은 금요일날 예정이 돼 있어요. 김성태 공판이 아마 이런 일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가서 최대한 좀 물어볼게요. 근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볼게요. 그 전관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좀 물어봐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일 보고 내일이랑 모레 다 수원에 가야 돼요. 그 내일은 김혜경 씨의 이재명 대표의 이제 부인인 김혜경 씨의 그 소위 말하는 10만 4천 원, 10만 원대 그 법카 유용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랑 모레 다 가야 돼가지고 굉장히 또 좀 빡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제 보도는 했는데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방송으로 내지 못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가 밥값이랑 그 영화 본 거 요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 한국납세자연맹이 여러분 임기 초반에 극장 가가지고 메가박스 가가지고 영화 본 거랑 그 다음에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예요? 저 밥값 450만 원 먹은 거 그거 공개하라고 어제 2심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왜? 대통령실에서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고 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명징하게 판결문에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왜 어제 이거는 여러분 쉽게 정말 그냥 1초 만에 끝났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요거였어요. 피고인이 여러분 대통령실입니다. 요 재판이 근데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요런 정보 공개 소송이 나오면은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여러분 당연히 밥값도 그렇고 영화값도 그렇고 다 여러분 우리들의 세금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소송도 이거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만 요런 소송도 과연 정말 대통령 윤석열 비롯해서 영부인 김건희가 과연 요런 소송 비용들까지 다 낼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팔로우를 계속해서 안 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피고가 대통령실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자기들의 이 소송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다 이용할까?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는 생각 계속 들더라고요. 아무튼 밤 11시에 집에 오면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 11시에 그거를 방송한다는 건 역시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고 방송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저도 원래 방송기자 출신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시나 밤 11시에 그 늦은 시간까지 정말 십수명의 PD들과 작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다들 리스펙해요. 정말 일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정말 제대로 알리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취재는 정말 깊고 세밀하고 농밀하게 해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구나.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지난 이틀간 주진우 라이브를 갔다 오면서 느낀 제 감상평입니다. 정말 끝으로 5월 4일 날 지금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게 한 260, 오늘 아침에 좀 못 오신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260명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현 중원 만남의 집 앞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파묘해야 될 현충원 내 독립투사 머리 위에 있는 그 친일파들 직접 눈으로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분노하고 분노가 운동이 돼서 바꿀 수 있습니다. 22대에서 여러분 진짜 바꿔야 될 게 현충원, 국립현충원, 두 곳의 국립현충원 여러분에 잠들어 있는 국가공인 친일파들입니다. 파묘해야죠. 많은 분들 동참하기를. 제가 저기 커뮤니티 게시물에 여러분 그거 파묘 링크 올려놨으니까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왔더니 이제 몸이 고나네요. 우리 선생님들 노동절, 만국의 노동자들 단결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